N번방, 박사방에 이어서 목사방이라는 사건인데요.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 성착취 범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N번방, 박사방에 이어서 또 한 번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의 범죄가 또다시 발생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별명이 붙었네요. 목사방이라는 사건인데요.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이 조직은 텔레그램에서 약 5년 동안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주범은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고 조직원들을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와 같은 이런 교회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불렀는데요. 충격적인 점은 검거된 조직원들이 약 14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상당수 11명이 10대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중학생도 있다고 하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박사방의 약 3배에 달한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 수도 약 10배 규모라고 하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기존 사건에서는요, 주로 피해자가 여성이었었는데 이번 사건에는요,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목사방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성착취 범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단계 조직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가장 총책이 본인을 목사라고 불렀고 그 목사 밑에 목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전도사, 그 밑에 또 예비 전도사는 직책을 나누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를 얼마나 유인했는지에 따라서 계급을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범죄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상하죠? 본인이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포섭하고 모집하는 역할을 시키고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성별에 무관하게 남성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성적 호기심을 표현한 여성들에게 너의 신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방식이고요. 남성들이 만약에 딥페이크 같은 것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텔레그램을 유인을 하고 딥페이크를 주는 것처럼 또는 준 다음에 너 만약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고발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이 잡힌 피해자들 중에는 일부 범행에 동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조직원의 포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범들은요, 피해자에게 굉장히 악질적인 나쁜 행동들을 요구를 합니다.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라고 한다든지, 야한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감상문을 쓰라고 한다든지,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다든지, 자해를 하게 한다든지,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네가 남성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만약 조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성적 학대에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한 아주 잔혹한 성범죄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적발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도 기존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모두 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할 때 자신은 아마 적발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것에 대한 방조 혐의로 지금 처벌받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 최근에 최초로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쉽게 주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최초의 수사를 할 때에는요, 각 경찰서마다 피해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라는 이름이 나오고 전도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이런 행동이 있었을 것 같지 않고 특이한 성착취물 제작의 유형으로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중 수사를 하면서 이 구조가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 행위들도 이제는 적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 범죄자들에게 어떤 죄명들이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거예요. 이 조직이 목사를 총책으로 해서 그 밑에 전도사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전도사 밑에는 예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 예전에 쉽게 생각하면 조직폭력배들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범죄단체 조직죄는요, 특정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아도 그런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가담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성착취물을 요청한 적도 없고 유포한 적도 없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가담해서 그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착취물 제작하게 했죠. 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협박의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거 한 번 찍어줄 수 있어? 한 번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까지 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라는 별개의 범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죄는요, 아청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5년 이상의 징역이 무엇인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 형사법에서는 살인죄 처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결국 청소년한테 성착취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으니까 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를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작한 것은 제작이고요. 이 제작한 영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 한 명한테만 전달을 해도 그것은 유포가 됩니다. 유포했다면 유포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제작도 하고 유포도 했다면 경합범으로 2분의 1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예전에 그거 찍었잖아, 너 다시 안 찍으면은 너 신상 공개할 거야, 너 이거 네 영상 다 뿌려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협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냥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요, 시청만 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 그리고 시청도 각각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N번방 사건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된 것인데요, 가장 많이 상담을 오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집죄입니다. 이 소집죄는 무엇이냐면 결국 내 휴대폰이나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은 것을 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물론이고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것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고 한다면 더 심각하겠죠. 기본적으로 최하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토렌트나 P2P 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다가 그 안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이 이러한 소지행위까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운로드를 한 기록들은 전부 다 IP가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의 휴대폰과 컴퓨터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P2P 사이트에 또 올라갔다? 이것만으로도 유포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또 유포가 되면 누군가의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가 되면 그것까지 전부 다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청. 아니 시청만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 시청이 처벌이 되나? 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청을 수사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사실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시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영상들을 올려요. 업로드를 하고 그것을 다수의 이용자한테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이것은 시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사건에서는요, 자경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인 사진을 제공하고 딥페이크물을 제공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시청 이것도 전부 다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딥페이크에 대한 시청,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법의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 개정이 됐죠. 미성년자에 대한 딥페이크 음란물이라면 아청법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 아청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로 엮이면 대단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10년 가까이 해야 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담 정보가 정말 높고 피해자가 정말 많아서 중환범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가 있고요. 전자발찌 같은 보안 처분도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차치하더라도요, 성범죄자 전과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불이익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인데요. 특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의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가담자들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책이나 상당히 가담 정도가 중한 가담자들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지,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을 재판을 할 때에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텔레그램 성착취물 범죄 조직이었죠. 이른바 목사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착취라는 단어만큼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죄질이 나쁜 만큼 형량도 가볍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